소금 한 줌으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 먼 옛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성실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해마다 풍년이 들고 마을 부자들에게 진 빚이 쌓여 살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바느질과 품팔이를 하며 살림을 돕고 있었지만 가난의 그늘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지요.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들판은 하얗게 덮였고 장터로 나가는 길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양식도 아이들 입에 넣어줄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농부는 한숨만 내쉬며 어휴, 이제 우리 살림은 끝장이로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때 여인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이 필요하지만 밥만으로는 못 삽니다. 소금이 있어야 하고 손길이 있어야 하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저 아내의 위로쯤으로 들었지만 여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여인은 낡은 치마폭 속에 소금 한 줌을 감췄습니다. 그 집안에서 남은 전부였던 소금이었지요. 소금 한 줌이라 해봐야 장터에서 보리쌀 반 대도 바꾸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건을 내놓은 장수들도 생계를 꾸리려는 아낙네들도 북적거렸습니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장터 어귀에서 소금 한 줌을 작은 종지에 담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밥맛이 꿀맛 같을 거예요. 제가 직접 무쳐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몇몇 아낙들이 다가와 무슨 솜씨인가 보고자 따라왔습니다. 여인은 장터 근처에 있던 나물꾼에게 시래기 한 줌을 얻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소금을 솔솔 뿌려 묻혔습니다. 손맛이 있었던지 그 나물은 놀랍도록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래기에 소금만 살짝 뿌렸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하네. 이 솜씨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겠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인은 소금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묻혀 주었고 그 대가로 쌀 몇 숟갈, 보리쌀 반 대, 감자 몇 알을 받았습니다. 소금 한 줌이 어느새 아이들 먹을 양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그날 저녁 여인은 쌀을 솥에 안치고 나물 반찬을 무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오. 소금 한 줌으로 집안을 살리다니.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소금은 작아도 사람의 삶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작아 보일지라도 서로 돕고 지혜를 모으면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 뒤로 여인은 장터마다 나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묻힌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사먹던 사람들이었지만 곧 여인의 손맛에 반해 찾아오는 단골이 생겨났습니다. 여인은 결코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고 남은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여인을 존경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의 큰 상인이 여인의 인기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소금을 대량으로 팔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여인의 소금나무를 먹으며 작은 양으로만으로도 만족해하니 장사가 시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상인은 여인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여인네, 내가 장터에서 소금을 팔며 사람들 눈길을 끌어 장사가 안 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나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저 제 손맛을 나누고 가족이 살아갈 양식을 얻을 뿐입니다. 남의 장사를 해치려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상인은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거리가 모자랐습니다. 곡식은 귀했고 반찬거리는 더욱 귀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서로 나누면 굶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줌과 나물 한 줌이면 밥 한 그릇이 꿀맛이 되지 않습니까? 여인은 소금과 손맛으로 여러 사람의 밥상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른들은 서로 도우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 소문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금 한 줌으로 집안을 살린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관리들까지도 그녀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여인과 남편의 집안은 점차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고 여인은 장터에서 손맛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 대신 건강한 웃음을 지니고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부자가 아니지만 마음이 넉넉해 진정한 부자지. 여인은 늘 말했습니다. 살림을 일으키는 힘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마음과 지혜 그리고 작은 소금 한 줌 같은 정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한 줌으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 이야기는 전해 내려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정성으로 살림을 일으킨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처녀 뱃사공. 옛날, 아주 먼 옛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엔
맑고 큰 강이 흘렀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삶이 이어졌지요. 강 건너 논밭을 가기 위해서, 장터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배를 타고 건너야 했답니다. 그런 마을에 보기 드문 뱃사공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뱃사공은 여인이었지요. 모두가 처녀 뱃사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어요. 갓 20살이 된 그녀는 아버지의 배를 물려받아 강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근거렸답니다. 아이고야, 여자아이가 무슨 뱃사공이냐. 그래도 배를 저을 힘은 있으려나 몰라. 하지만 연하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고 힘있는 손으로 노를 저었고 어떤 뱃사공보다도 안전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태워다 주었어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강 건너 외진 산골에서 한 사내가 연화의 배를 탔습니다. 그는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고닫지요. 말없이 타고 말없이 내리려 하자 연화가 조용히 물었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새 삶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지요. 그 말에 연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강 건너에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그 사내는 종종 연화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의 이름은 도령현수였고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이었답니다. 집안은 무너졌지만 그는 그를 아끼고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어느 여름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연화야, 너는 왜 혼자 배를 젓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평생에 계세요. 제가 아니면 이 배를 지킬 사람이 없지요. 현수는 말없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강물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지요. 하지만 마을 어귀에선 좋지 않은 말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아, 글쎄, 도령이라는 작자가 뱃사공 처녀랑 정을 나는데 그러게 말이야. 양반집 자손이라면서 저런 전한 일을 하는 계집아이와 참. 연하는 그 말에 속상했지만 현수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그대는 강을 건너는 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삶을 건너는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강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 말에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혼례를 치렀고 마을 사람들도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혼례 뒤에도 연화는 배를 저었고 현수는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배는 그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어 나르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폭우가 내려 강이 불어났습니다. 물살은 거세고 배는 나아가기 어려웠지만 연화는 강 저편 병든 노모를 찾으러 가겠다는 아이를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연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은 무섭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연화와 그 아이는 무사히 강을 건넜고 다음날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처녀 뱃사공이라 부르지 않고 강의 연화라고 불렀답니다. 강 위에 핀 연꽃처럼 누구의 삶도 외면하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이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강가에 다리가 놓이게 되었지만 연화의 배는 여전히 떠 있었답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들 중엔 가끔 그 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저 배는 사람을 태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싣는 배였대요. 그렇게 연화와 현수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지금도 누군가 외로운 마음을 안고 강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말없는 배 한 척이 다가와 노를 저어주는 듯한 착각이 든다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준 암행어사 박문수. 옛날 충청도 공주 마곡사에 김진사가 살았는데 유구에 사는 이진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다같이 진사 벼슬에 집안도 넉넉해서 근심거리가 없었지요. 아직 두 사람과 자식이 없을 때 둘이 만나면 늘 말하곤 했어요. 우리 둘이 아들을 낳으면 형제를 맺어줍시다. 딸을 낳으면 자매가 될 테고 우리 둘 중에 누가 딸을 낳으면 며느리 삼고 안 그런가? 그럼 그렇지. 마침내 두 사람의 부인들이 해산을 했어요. 김진사는 아들이고 이진사네는 딸이었어요. 김진사는 아들 이름을 근뱅이라고 지었고 이진사는 딸 이름을 은금이라고 지었지요. 두 아이는 귀염둥이로 각각 잘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근뱅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김진사가 덜컥 병이 나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근뱅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시름시름 앓다가 또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니 근뱅이는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죽은 김진사의 절친한 친구 이진사가 근뱅이를 몇 해 키워서 혼인이라도 시켜주어야겠기에 데려갔지요. 근뱅이는 부모를 닮아
외모가 준수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여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마을에서는 이진사 댁에서 금뱅이를 베네쩍부터 사위로 정해 놓았다는 소문이 파다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지냈지요.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세월이 흘러 금뱅이와 은금이는 혼인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진사 댁으로 청혼이 들어왔어요. 청혼을 해온 집으로 말하면 전라도에서는 이름 있는 가문에 부모 형제가 번듯했지요. 부모가 없는 금뱅이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러니 죽은 김진사와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 청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진사의 마누라는 좋은 혼처를 놓치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보, 영감, 저 금뱅이는 아무개 하고 짝을 지어주고 우리에게는 그 전라도 대감집으로 혼인을 시킵시다. 처음에 이진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누라가 자꾸 밤낮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라도 대감댁과 사돈하자고 말하니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드디어 혼인날을 받아놓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 금뱅이는 불없는 화로요. 해와 달이 없는 낮과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금뱅이는 장차 이 집 사윗감으로 대접할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진사 마누라가 금뱅이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어요. 너도 그만큼 장성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다. 은금이는 전라도로 갈 텐데 어떻게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 건넌 마을 형님 댁에 종 아무개 하고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미 은금이의 약속은 틀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남의 집 부리는 종하고 혼인할 수는 없었지요. 저 같은 불쌍한 거 데려다가 이렇게 밥 먹이고 모두 다 해주시다가 이렇게 장가를 들라고 하시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씨 가문에는 남의 집 종하고 혼인하는 법이 없어서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장가는 못 가겠습니다. 금뱅이의 대답이 떨어지자 이진사 마누라는 눈을 표독스레 치켜뜨고 딱 잘라 명령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해라. 그날부터 금뱅이는 이진사 댁 묘슴으로 바뀌었어요. 이튿날 금뱅이는 풀을 베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종이를 숨지기며 울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옷가지를 챙기고 조그만 보따리를 만들어 짊어지고는 그 집을 떠났어요. 얼마 안 가서 장에 가는 장꾼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따라서 십리길을 좋게 갔는데 어떤 주막이 보였지요. 장꾼들이 그 주막에 짐을 풀고 쉬기에 금뱅이도 따라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쉬었어요. 일행 중에 좀 낯이 설고 잘 어울리지 않는 금뱅이를 보고 주막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너 어디 사느냐? 공주 유구에 삽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느냐? 그저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암만 다녀봐야 다 마찬가지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밥 얻어먹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올 때 갈 데 없이 무작정 나와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달리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금뱅이는 쓰레질하고 심부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열심히 했어요. 금뱅이의 태도가 마음에 든 할머니는 매사를 모두 금뱅이에게 시키다시피 할 만큼 되었지요. 이진사 집에서는 그날 밤 늦어서야 금뱅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금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멀리 전라도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고 남편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금뱅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건넌마을 큰 아버님 댁에서 부리는 종 아무개 하고 짝져 주신다고 해서 나갔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지요. 생각하면 은금이가 전라도로 시집을 가기로 정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게다가 큰 아버님 댁 하녀라니 금뱅이는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었어요. 금뱅이가 얼마나 상심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은금이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금뱅이가 어디로 갔나 밤낮 없이 이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먼저 금뱅이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그곳으로 찾아가 보는 것이었지요. 예, 너는 남의 남정네와도 말도 잘하니 금뱅이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은금이는 하녀에게 노자를 두둑하게 주면서 말했어요. 영리한 하녀는 집에서 웬만큼 떨어진 주막을 모조리 기웃거리며 금뱅이란 총각을 찾았지요. 주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뱅이를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금뱅이가 한 주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아씨, 금뱅이가 아무 주막집에서 심부름 해주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너하고 나하고 남복을 하고 금뱅이를 찾아갈 것이니 오늘 밤 호랑이가 우리들을 물어간 것처럼 꾸며라. 문짝을 열어젖히고 창호지 문은 호랑이 팔뚝에 찢어진 것처럼 찢어주고. 그날 밤 두 여자가 남복을 하고 집을 떠나 금뱅이가 사는 주막으로 향했어요. 밤새 걸어서 금뱅이가 사는 주막에 닿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기 금뱅이라는 사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금뱅이는 왜 찾느냐? 내 친구인데 만나본 지 오래되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뱅이는 식전 심부름을 갔으니 저 금뱅이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금뱅이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평소에 금뱅이답게 참 정리를 잘해서 좁은 방이지만 환하고 깨끗했어요. 금뱅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내 친구가 지나가다가 널 찾아왔단다. 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아침밥 퍼서 솥에 넣어 놓았으니 밥 차려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먹어라. 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가 없는데 누구지?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진사의 딸 은금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하녀가 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둘이 얼싸안고 다시 만난 감회를 풀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부진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금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하녀에게 부탁했어요. 여기 냉수 한 그릇을 떠다 다오. 그리고 상위의 그릇들을 주섬주섬 내려서 방 한구석에 밀어 놓고는 빈 상을 방 한가운데 반듯하게 놓았지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기다렸다가 냉수 한 그릇을 떠오자 냉수 사발을 받아 상 위에 놓고 금뱅이에게 사뭇 엄숙하게 말했어요. 당신 상투는 내가 올려줄 테니 당신은 내 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일은 이렇게 역전하여 금뱅이는 사랑하는 은금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주막집 할머니는 나중에 이 사연을 알았지만 금뱅이와 은금이가 예의 바르고 착실하여 아예 아들과 며느리로 알고 한 식구처럼 살도록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주막집 할머니에게 건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김새가 아리따운 은금이를 은근히 탐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금뱅이란 놈만 없으면 은금이는 내 색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뱅이를 어떻게 해서든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금뱅이가 워낙 자기 어머니에게 믿음을 얻어놔서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집에서 쫓겨났던 터여서 더욱 조심해야 했지요. 주막집 아들이 금뱅이를 쫓아내고 은금이를 차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은 바로 금뱅이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훔쳤다고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금뱅이가 불만을 품고 몰래 집을 나와서 전라도 대감댁으로 시집을 갈 은금이를 떼어내었다고 하면 은금이 부모가 이놈을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니 좋은 방도를 제안하면 응하겠지. 주막집 건달 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신이 나서 공주 유구에 있는 은금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금뱅이가 돈을 훔치고 몰래 집을 나와 지금 충청도 자기 집에서 은금이랑 부부가 되어 살고 있다고 고해 바쳤지요. 은금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호랑이가 은금이하고 하녀를 물어간 것으로 알고 넋을 잃고 있던 터에 살아있다고 하니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한편 금뱅이 녀석과 짝이 되었다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필시 금뱅이 녀석이 은금이를 깨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우리 은금이가 자네 집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어? 우리 집은 주막인데 작년 여름 금뱅이가 와서 돈은 좀 있으나 갈 곳이 없으니 심부름이나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따님을 데려와 같이 삽디다. 오래지 않아 금뱅이가 여기서 몰래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간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할 모양입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애는 밖에 나가면 돈 한 푼 없는 거지인데. 그거야 모르지요. 마님네 돈께서 돈량이나 털어가지고 갔을지. 아차, 내 정신 좀 봐. 돈꼬리와 항아리를 잘 간수하고 얼마였는지 세어두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이 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으니
훔쳐서 도망간 것이 틀림없구나. 은금이 어머니는 금뱅이 녀석이 괘씸하던 차에 주막집 건달이 와서 부추기니까 앞뒤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믿어버렸어요. 광으로 허겁지겁 들어가와 돈이 든 항아리와 고리짝들을 젖히니 얼마나 없어졌는지 잘 분간은 가지 않았지만 없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았지요. 이때 건달이 또 말했어요. 마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놈을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제가 공주까지 온 김에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나. 젊은이, 그럼 우리 은금이는 어떻게 되나? 은금아 씨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금뱅이가 깨어냈으니까요. 좋은데 시집 보내면 그만입니다. 한편 이 주막집 건달은 공주 관가로 가서 관속들을 불러내 모두 술을 먹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우리 집에 있는 금뱅이가 양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올 때 돈을 훔쳤답니다. 그 양어머니가 돈을 훔쳐갔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그놈이 아니라고 하면 홍구멍을 내서 제 입으로 훔쳤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예나 지금이나 건달들이 잘하는 노릇은 멀쩡한 사람을 고생시키는 일이었지요. 금뱅이는 관가에서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지요. 이쯤 되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은금이었어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금뱅이가 아닙니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에서 내쫓기고 그동안에 정들어서 부부가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붙들려가 죽게 되었다니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금뱅이를 살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울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붙들려간 공주 관가로 무작정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예, 갓난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걱정이 되어 못 견디겠다. 공주로 갈 테니 너도 같이 가자. 지금도 그렇지만 공주 시는 그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리를 놓아 자동차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곳이지요. 은금이가 강가에 다다른 것은 달이 휘영청한 밤이었어요. 나룻배는 공주 쪽 선창에 매어 있는지 나루에는 배도 없고 뱃사공도 없었지요. 달빛 아래 강물은 무심히 흐르고 여름밤 풀벌레는 은금이의 처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마냥 울어댔어요. 공주 관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걸었지만 이제 더 갈 수 없어 주저앉으니 서러운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내 신세가 이다지도 기구할꼬.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간난이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하녀가 저도 같이 울면서 상전을 달랬지요. 그러나 속절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답니다. 이때 강 건너 저쪽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룻배를 저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룻배에서 내린 사람이 말했지요.
이 밤중에 웬 부인 애들이 이렇게 울고 있어? 우리 아씨를 모시고 공주 관가를 가려는데 배가 없어서요. 하녀는 우선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어서 배를 얻어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배 이야기를 꺼냈어요. 배는 여기 내가 가져왔지 않소. 관가에 간다니 무슨 사연인가요? 은근이가 흑흑거리며 말이 없자 배에서 내린 사람이 달빛 앞에 마패를 비춰 보이면서 위엄있게 말했어요. 내가 맹어사다. 오는 사연을 말하거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합당하게 풀어줄 것이니라. 은금이는 그때 안심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죄 없는 남편이 도둑 누명을 쓴 것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자라고 내쫓겼으며 그를 따라 집을 나와 부부가 되었다는 사연을 낱낱이 고했어요. 내가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 걱정 마시오. 다음날 아침 공주 관내 동원 뜰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구경꾼들 속에 은금이와 하녀 간난이도 보였지요. 오늘 재판은 암행어사가 직접 문초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특별 재판이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죄인은 금뱅이가 아니고 공주 관아의 관속 중 우두머리 관리였어요. 내가 공주 관아에서 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금뱅이라는 죄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순수히 자백하던가? 즉사하게 맞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곤장을 쳤습니다. 그러면 너도 즉사하게 맞아야 어찌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자백하겠구나. 여봐라. 이놈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한 대, 두 대 곤장을 내려치니 궁둥이 뼈가 으스러져서 그 아프기가 곧 죽을 것 같았지요. 이렇게 되니 우두머리 관리는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 보령 어디서 온 젊은이가 유구에 사는 이진사댁 마나님의 부탁이라면서 금뱅이가 이진사댁 광에서 돈을 훔쳐 도둑질에 도망 나와 자기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같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돈까지 주면서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면 제 입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이진사댁의 면목이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뱅이는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투나 행색으로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뱅이를 풀어주어라. 암행어사 재판장에 이 말이 떨어지자 한 나졸이 금뱅이가 갇혀있는 옥사로 돌아가고 은금이와 간난이가 허우적거리며 뒤따라 갔어요. 이어서 암행어사의 호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 뇌물을 먹고 백성을 억울하게 만드는 관리는 엄하게 다스린다. 오늘 안으로 유구에 사는 이진사와 그 부인을 붙잡아 하옥시켜라. 내일 재판을 열 것이다. 은금이는 자기 부모님을 붙잡아 올리라는 암행어사의 명령은 듣지도 못하고 남편이 갇힌 옥사로 뛰어가 감격하여 금뱅이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은 이진사 내외가 동원 뜰 아래 엎드려 암행어사의 재판을 받았어요. 암행어사의 판결에 따라 이진사 내외는
금뱅이를 사위로 맞이하고 여생을 딸내 내외와 화목하게 지냈지요. 그리고 아주 늙어서 세상을 뜰 때 있는 재산을 반씩 똑같이 나누어 반은 사위에게 반은 딸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그때 그 암행어사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박문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연폭포와 박진사. 옛날, 아주 먼 옛날, 천마산 아래 어느 마을에 박진사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찌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인물은 또 어떻고 얼마나 훤칠하고 잘났는지. 에이그 그러면 뭐해. 병든 어머니 모시고 벼슬길에도 못 오르고 장가도 못 간 채 나이만 먹고 있으니 그랬답니다. 박진사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글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지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시집 온다는 처녀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답답할 때면 한바탕 퉁소를 불어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박진사는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천마산 골짜기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지요. 혼자 가자니 방 안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물놀이나 가시지요. 시원한 폭포수 아래에 계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아니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운 게 내 걱정은 말고 벗들이랑 오랜만에 즐겁게 놀다 오게나.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싶었지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퉁소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시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아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고. 한편 친구들과 천마산에 오른 박진사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에 과일에 술 한 잔까지 들고 나니 친구들이 흥을 돋았어요. 거 오랜만에 자네 퉁소 소리 한번 취해봄세. 그거 좋지. 박진사, 어서 불어보게나. 친구들의 성화에 박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풍소를 불었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 시원한 폭포 소리에 섞여 퉁소 가락은 여느 때보다 더 구슬프고 아름다웠지요. 얼씨구 좋구나. 좋다. 박진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소를 풀었어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자 친구들이 자리를 털며 일어났어요. 여보게, 박진사,
해 떨어지기 전에 그만 내려가세. 친구들이 말을 건네도 박진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듯 퉁소 연주에 흠뻑 빠져든 것이지요.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려. 우리 조용히 가자고. 저 친구야 또 언제쯤 이런 시간을 내겠나. 박진사, 우리 먼저 내려갈 테니 곧 뒤따라오게. 친구들은 박진사를 두고 먼저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새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퉁소를 풀었어요.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사는 용녀가 박진사 퉁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아,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내 이 연못 속에서 천년이나 살았건만 이토록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용녀는 이끌리듯 퉁소 소리를 따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폭포가에 퉁소를 부는 박진사가 보였지요. 용녀는 넋을 잃고 박진사를 바라보았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그래, 저희를 연못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야겠다. 용녀는 용의 모습을 감추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에게 다가갔지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박진사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웬 아가씨가 하늘 푸른빛이 도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꿈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누신지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소녀는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퉁소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그만. 허허, 공연히 내가 아가씨에게 폐를 끼쳤나 보오. 아니옵니다. 오히려 선비님의 퉁소 소리가 소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집에 누워 계신 병든 아버님께도 한 곡조 들려주신다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병든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진사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뜻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요. 아가씨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니, 집에 가자더니 폭포 아래로 가는 건 무슨 까닭이요? 이 근처에서 집이라고 못 봤는데. 선비님, 눈앞에 집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박진사를 부둥켜 안았어요. 박진사가 놀라 아가씨를 떼어 놓으려 하자 아리따운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무시무시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연못 속에 사는 용녀이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건 놔라. 어서 이 손 놓지 못할까? 박진사가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인간이 어찌 용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용녀는 박진사를 안고 검푸른 연못 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지요.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박진사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답니다.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랐어요.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맸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혹시 몸도 마음도 지친 어머니는 폭포가에 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아들아, 내가 날 버리고 간 모양이구나. 그동안 내가 이 못난 애미에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어찌 널 원망하겠느냐. 어느 하늘 아래서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하루를 꼬박 흐느끼다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마산 골짜기에 박진사와 그의 어머니가 빠진 폭포를 박연폭포라고 불렀답니다. 폭포에서 퉁소가락이 들리는 것은 아직도 연못 속에 갇혀있는 박진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퉁소를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